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15번째 페이지. 새마을 노래를 듣고 자라서인지 현재 신도시 주민으로 살고 계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이 노래를 모르는 분은 건강검진 아직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럼요. 예, 요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새마을을 가꾸세요. 후렴구에는 내 마을. 후렴구까지 다 깨우고 계시군요. 2절까지 하죠. 알죠. 2절이 있나요? 그럼요. 그래요? 이게 4절까지인가 그래요? 6절까지인가 있는데 2절까지는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몰랐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 밝았네가 있고 네. 그다음에 2절에서도 또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아침에 요 노래가 6시에. 6시에 마을마다 그럼 기상에서 같이 부르나요, 이거를? 기상에서 같이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예. 새마을운동 지도자분들은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일정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귀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라디오를 틀거나 또는 방송을 볼 때 계속해서 자주 등장을 하니까 건전가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새마을 노래는 굉장히 익숙하고요. 나중에 제가 중학교쯤 갔을 때 이제 음악책에 보면은 이런 노래들이 좀 실려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 이제 작사, 작곡 이걸 보는데 네. 작사 박정희, 그렇다더라고요. 작곡 박정희. 이거 작곡도 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놀라운 마음으로 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네.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한테 워낙 익숙한 노래일 텐데 네. 오늘 요 노래와 관련한 새마을 운동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뭐 새마을과 관련해서 몇 곳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새롭게 새마을 운동의 여러 요소들을 좀 적용을 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지역 관광 분야라든지. 그렇죠. 예. 관광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미 그 전부터 공적 지원을 각 지역 각 나라별로 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많이 쓰는 어떤 슬로건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큰 발전을 이뤘으니 그들 나라에게도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범 사례로 한번 제안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프리카 뜻밖의 쪽에 그렇습니다. 새마을기가 동남아시아라든지 네.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로고나 또는 깃발 또는 노래 네.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서 조금은 놀랍다라는 맞아요. 표현을 하고요. 네.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기사 같은 데 보면은 그때는 이제 한국의 이미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니까 네. 그때 다른 나라 제3세계에 있는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나라로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전부 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을 이제 뭐 이렇게 전한다.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전수한다. 전수한다. 네, 전수라는 개념은 여기가 완성된 개념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표현을 써서 기사화되는 거를 보고 그 나름대로 그때는 뿌듯함을 느꼈던 자부심. 예. 그런 어떤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더불어서 이제 1970년대 농촌에서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를 살았고 80년대를 살았던 분들에게는 새마을 운동은 잊을 수 없는 여러 면에서 기억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농촌에서 살았다면 이 노래 들으면서 이제 아침에 나가서 이제 마을길도 넓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공공 행사들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도시에서도 뭐 뒷골목 청소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고 공장에서도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 근면자조 협동 구호 외치고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시대의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더 나아가서 1990년대, 2000년대 그러니까 IMF를 겪으면서 예. 또 그거를 극복하면서 이제 경제라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국인들에게 지난 한 5, 60년 사이에 한국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 무엇이냐, 어떤 성공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대체로 새마을 운동 그리고 이제 그 새마을 운동 덕분에 성공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조금은 낯설어진 낱말이지만 이 새마을 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작된 지 이제 반세기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운동을 이제 외국에서 도입하기도 하고 워낙 이제 유명한 국가 정책이 됐습니다만 그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뉘는 국책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어느 일정한 정도의 사업은 약간 평가가 나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약간 수렴하면은 중간 정도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새마을 운동은 완벽한 성공 또는 완벽한 실패라는 평가가 연구의 극명해요. 평가가 극명하기도 하고요. 네. 또 세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 새마을 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른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른들은 야, 그 새마을 운동 덕분에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해졌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새마을 운동에 내세웠던 슬로건이 세 개잖아요. 근면, 자조, 협동. 아, 이 근면도 내가 몸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조는 내 스스로 뭔가를 개발하겠다, 자기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지는 그것도 거고. 부지런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해야지 성과가 난다라는 협동.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높이 평가를 했고요. 네. 실제로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여러 기사나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한 사람이 하는 새마을 운동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전부 다 사진. 단체로. 네. 그러니까 막 그 큰 플랜카드 걸고 시가지 행진을 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그 플랜카드를 옆에 걸어놓고 농민들이 농지 정리를 하거나 네.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 기준으로 본다면 야, 그 새마을 운동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농촌 흙길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시멘트로 마을길을 넓히고 2절에 등장하는 마을길도 넓히고 예. 라고 하는 그다음에 초가집도 아, 없애고 2절에 그 가사가 있군요. 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 말이 이제 2절에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은 약간 향수로 남아있는 초가집이지만 막상 그 초가집에서 살았던 분들은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초가집 안에는 벌레들이 정말 많이 살거든요. 아, 그렇겠죠. 네, 군뱅이들부터 살기 시작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빈대까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었던 분들이 이제 그게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으니까 물론 이후 연구에 따르면 슬레이트에는 성면 같은 것이 위험물질이, 예. 포함되어 있어서 좀 위험하다라고 해서 최근의 것들은 달라졌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덕분에 집이 조금 더 쾌적해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그때 이제 같이 이루어졌던 게 미신타파 운동. 미신타파? 네. 아, 그런 건가요? 뭐 향토. 향토에서 보면은 이제 굿하고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어떤 노력을 들이는데 네. 이거 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미신타파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그때 막 장승 이런 거 많이 없앴다는 얘기 없앴을 들어봤어요. 때가 그럴 때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전통 문화의 훼손이다. 아니 그리고 슬레이트 집보다 초가집이 낫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 또 주장도 있었고요. 그래요? 이제 이런 면들에서 볼 때 실제로 이 새마을 운동을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새마을 운동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은 하나 떠오르는 또 다른 운동이 있습니다. 북한의 천리마 운동, 천리마 운동과 새벽벌 보기 운동. 요것처럼 뭔가 계속해서 동원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뭔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지금은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런데 70년대에 그 모습을 상징했던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니 수직적인 모습. 또 예.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관주도로 끌려가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새마을 운동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새마을 운동 덕분에 굶지 않게 되었다.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뭐 어떤 이런 평가. 표현들이 전반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쭉 어떻게 보면 지탱하는 힘으로써 농촌 발전에 바탕이 되었다. 이런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그렇지만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실 정도로 평가가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새마을 운동인데 그럼 좀 정확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마을 운동 어떤 운동입니까, 선생님? 네. 네, 그 새마을 운동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60년대 국가 경제 발전 계획 속에서 소외된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 또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962년, 63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돼서 네. 1차가 일단 그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2차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1차, 2차가 주로 도시의 제조업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농촌이 약간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좀 뜸하지만 이촌 향도 그렇죠.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즉 여기서 농민으로 있는 것보다는 노동자가 되어서 사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농촌이 조금씩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 네. 이 농촌 자체에 힘을 불어넣자라는 의미로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배경 뒤에 사실은 1969년에 삼성 개헌안이 통과가 되면서 예, 예. 여당에 대한, 즉 공화당에 대한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당시에 여촌야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여는 촌에서 강하고, 그렇죠. 야는 도시에서 강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농촌이 약화가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70년에 그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는데 72년에 유신 정권이 시작될 때 사실은 이 새마을 운동이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평가가 있다는 점에서 네. 이게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70년 즈음이 바로 남북이 대결하던 시기입니다. 아, 서로 어떻게 보면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농촌의 자립 그리고 식량의 자급 이게 국방 안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보다 우월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촌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여러 가지 관심들이 이제 고민 끝에서 그러네요. 이제 네. 나온 게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낯선 낱말인 지방 장관 회의를 1970년 4월 22일 날 하게 됩니다. 지방 장관 회의? 지금은 네.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네. 장이 네. 스스로 이제 뽑히지만 네. 당시는 도지사가 전부 다 내무부, 아,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행안부 네. 소속이 도지사가 행안부 소속인 거예요. 그럼 이제 총리나 내무부 장관이 소집을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충청도에서 하고 네. 이번엔 전라도에서 하면 각 지역의 도지사들 또 주요 시장 군수들도 같이 옵니다. 약간 국무회의랑 전국체전이 섞인 느낌. 그런 느낌인 거죠. 약간, 예.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각 도지사들한테 이제 이번 정책이 뭐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각 지방에서는 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방 장관 회의인데 네. 여기에서 새마을 운동을 범정부 차원으로 진행할 거다라고 했고 네. 4월 22일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마을 운동의 기념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을 공동사업,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네. 그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72년 3년을 지나서 74년에는 공장 새마을 운동.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새마을 운동에 동참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이것이 시작되고 네. 76년에는 도시 새마을 운동. 아, 도시에서도. 네, 그래서 새마을 노래를 70년대 초반에는 농촌에서만 듣다가 76년 이후에는 도시에서도 듣게 되면서 그래서 서울 사시는 선생님도 2절까지 그렇죠. 꿰고 계시고 서울에서 살았던 저도 이제 새마을 노래는 아침마다 듣고 한 저녁쯤 되면은 이제 그 국기 하강식 하면서 애국가 듣고 아, 이제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때 굉장히 중점을 뒀던 게 각 농촌이든 공장이든 도시든 네. 이 새마을 운동 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직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신군부가 들어서서는 굉장히 유효한 어떻게 보면은 여러 지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아, 신군부도 요 새마을 조직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은 1970년부터 80년까지로 가장 어떻게 보면 극성기로 보지만 80년 이후부터도 지금까지도 새마을 운동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도. 네, 지금도 각 지역에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 그렇죠. 모임이 뭐 있고요. 조직이 있죠. 예. 네, 또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렇지만 80년대 신군부가 들어서면서는 이게 국민 계몽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좋겠다라고 하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고 네. 그게 이제 새마을 운동 중앙 본부라고 하는 아, 예. 그 전까지는 주로 민간 단체, 자치단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거를 중앙 단체로 끌어올리면서 반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민간 단체지만 실제로는 국가에서 좀 지원하고 대기업들이 지원하는 네. 그런 어떤 새마을 운동 중앙 본부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이 시기에 이 새마을 운동 본부가 나중에 육공화국 들어서면서 네. 큰 국가적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 아,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런 조짐은 이미 5공화국 시절부터 등장을 했었는데 그 그래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네. 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사무총장이 이름이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죠? 전경환. 아, 지금 대통령은 전두환. 전두환 씨 동생? 막내 동생입니다. 동생. 예.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의 측근이 네. 여기에 사무총장이다. 그리고 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회장으로 예. 올라가니까 뭔가 느낌이 쎄한 부분들이 있었고 네. 실제로 굉장히 큰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50 비리 청문회에서 나중에 정치적으로 조금 더 확산되는 계기를 여기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잠시 주춤했다가 1990년대 이후에 네. 이제 잘 알려진 지방자치제도가 만들어지니까 이 새마을운동 조직들을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마을 단위로 다시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다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요즘에 공익 광고 같은 데서 나오면 원조받던 나라에서 그런 거 많죠. 예, 이제는 원조하는 우리가 첫 번째 된 원조하는 나라라고 된 첫 번째 나라 대한민국.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국제 사회에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기여를 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조금 발전이 더딘 그런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방식의 모델을 찾아보니까 그런 도울 공간들이 대부분 농어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농어촌에서 성공 사례로 알려졌던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 상표를 가지고 도우면 전파하자. 어떨까라고 하면서 저개발 국가 지원 정책이 새마을 운동의 이름으로 진행되면서 네. 지금도 새마을 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네. 국외에서도 한국의 주요한 역사적인 사건 또는 어떤 지금도 진행되는 중요한 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90년 이후로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명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마을 운동하면 그 이후에 뭐 대통령이 언급되는 경우는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보통 역사학계에서 많이 비판하는 부분인데요. 새마을 운동을 주창하고 그때 이끌었던 정부의 어떻게 보면 수반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네.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높여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데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시절 3공화국 또는 4공화국 시절에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들을 얘기를 할 때 네. 박정희의 중화공업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예를 들어 그 경부고속도로 어, 이런 말들은 안 그렇게는 씁니다. 안 하죠. 그러니까 예. 그 정부의 치적을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국가 원수 이름을 넣어서 평가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러네. 이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는 유독 다른 그 시기에 있었던 정책들에 비해서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는데 네.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러한 낱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1979년 12.6 사태 이후에 네.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다시 박정희 대통령을 복권하는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이 활용된 것은 아닐까? 정작 70년대엔 그런 식의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쓰면 조금 더, 오히려 문제가 오히려 되겠구나. 좀 문제가 오히려 될 가능성도 되겠구나. 있었는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었을 경우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지방 장관의 명을 받아서 활동했던 공무원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이 새마을 운동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농민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네. 아침마다 또는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동원하는 건데 네. 이게 거의 무상으로 동원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보상 있는 없이. 보상을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 우리 마을길 넓히는데 이게 근면 자주 협동에 해당합니다. 예. 자 우리 이제 농지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합시다라고 하면은 만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것들을 상당 농민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네. 공무원들도 영영 그 자기의 활동 어떤 범위 밖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네. 아침 6시부터 농민들이 움직이면 출근 시간은 4시, 5시가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시기에 실제로 많은 노력을 했던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거죠. 큰 그림으로서만 새마을 운동을 기억하게 될 우려도 있지 않나.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새마을 운동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볼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를 뭐 붙이자 떼자를 떠나서 그러면 새마을 운동이 뭐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성과가 어땠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논쟁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 운동이 그렇게 깊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연구들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들은 뭐냐면 1공화국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까지 농촌 정책이라고 하는 농정의 연결고리 속에서 새마을 운동을 분석을 한 거예요. 네. 어떤 나라든지 뭐 도시도 발전을 시키고 농촌도 발전을 시키고 또 식량 작업도 해야 되고 환경 개선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새마을 운동이 아니더라도 농촌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고 또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새마을 운동이 딱 하고 얹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아예 안 했던 게 아니라 예. 쭉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마을 운동을 덧붙여서 네. 농민들에게 조금 더 활동을 좀 요청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것들을 뭔가 조직화시키는 작업들 이렇게 했다라는 자연스러운 것들 흐름에서 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게 영향이 더 컸느냐? 네. 기본적인 농림부의 활동 영향과 네.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이 끼친 영향이 어느 게 더 컸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1979년 기준으로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예산을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간 것을 분석해 보면은 네. 농림부가 19%고 내무부가 44%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농림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농정을 하가는데 한 20% 정도만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에 그 배당을 하더라도 네. 나머지 80%는 계속해서 농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새마을 운동은 오히려 큰 예산을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44%를 네. 내무부가 썼다는 얘기는 공무원 동원 그런데 더 방점을 더 뒀다. 방점을 많이 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런 상황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때 농민들을 조금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이 하자라고 독려하고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계기는 이게 아니었으면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쓰는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이지만 정신개조라는 말을 정신개조. 게으름을 타파해야 된다. 예. 라는 말인데 그때 좀 모토처럼 그런 말을 그렇게 했었나요? 말을 많이 썼죠. 근면 자조 협동의 자조라는 말이 사실은 그 영역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게으름을 좀 타파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자. 그러니까 그때 재건, 뭐 개척 이런 말들이 많이 쓰일 텐데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농민들에게 뭔가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던 상황인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고 이제 이 가운데 이제 눈에 띄는 게 새마을 운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시멘트입니다. 시멘트요? 예. 네. 새마을 운동이 바로 시작하자마자 전국 33,000개 마을에 네. 300포대 정도의 시멘트가 내려옵니다. 좀 인프라를 지어라. 인프라. 그러니까 아까 마을길도 넓혀야 되잖아요. 예. 마을길 도로도 넓히려면 좀 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골길이 다 시멘트로 거의 돼 있는데 네. 그 바탕이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네. 시멘트 내리면 뭐가 와야 되죠? 시멘트 내리면요? 시멘트를 만약에 마을에 줘서 마을길을 네. 저기 개선해라. 네. 같이 넓혀라. 깔 사람이요. 사람, 네. 기계가 네. 와야 되는데 뭐만 왔냐면 시멘트만 옵니다. 알아서 깔아라. 네, 지금 시멘트만 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역할들은 누가 하냐면은 이제 그거를 지도할 수 있는 새마을 지도자, 그 다음에 그 공무원이 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을 분들이 나와서 이제 분담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시멘트를 까는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의 양상이 이런 모습이니까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분들은 농민들인데 네, 그러네요. 이제 그 시멘트의 영향에 더 큰 감동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 70년 즈음이 중화공업 2차 발전 단계에서 과잉 생산으로 재고가 쌓이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저렴하게 국가에서 네. 시멘트 회사에서 이 시멘트를 사서 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여력이 되었던 있었네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더 큰 요 시멘트와 관련된 이슈는 바로 뭐냐면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의 마을을 모범 마을로 선정을 합니다. 약간 좀 경쟁을 붙이는 건가요? 그렇죠. 이 경쟁을 붙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정책을 지지할 거냐, 지지하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따를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덜 따를 거냐, 네네네. 이런 어떤 논쟁 속에서 이 한 절반 정도 18,000개 정도 마을에 시멘트 500푸대와 철근이 다시 투입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을은 받았는데 네. 저 마을은 못 받았다. 거꾸로 반대의 그러네요. 경우도 생기겠죠.
오히려 일감을 원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그 마을과 마을 사이의 경쟁이 역설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호응도로 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도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새마을 운동 이후에 어쨌든 농촌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인데 어떤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뭐 새마을 운동 이후 얻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가시적인 성과는 환경 개선이죠. 그러니까 딱 그 마을 전체 모습이 예전에 막 그 구불구불한 골목과 그 다음에 초가집으로 있던 그게 도로, 지붕. 뻥뻥 뚫리고 그 다음에 경지 정리도 음. 구불구불했던 경지가 이제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널찍한 경지로 바뀌고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문화주택의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그리고 녹화 전에 박광일 선생님이 이제 본인만 해도 어렸을 때 우물에서 직접 물을 기르다가 서울인데도. 서울인데도. 네. 그리고 이제 각 마을마다 펌프가 제공이 돼서 예전에 이제 그 우물을 이제 펌프를 넣어서 관정을 해가지고 이제 수도처럼 쓰는 네.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들었습니다. 네. 약간 미지의 무언가를 계속 듣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죠? 두 가지를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보릿고개, 보릿고개 넘었다. 네, 두 번째는 통일벼. 통일벼. 네. 우리 곽지식 이 작가랑 두 개가 나눴습니다.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극복한 게 새마을 운동 덕분이고 그 새마을 운동 시기에 등장한 게 통일벼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는 이 두 개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보릿고개를 겪어본 적은 없었던 아니고. 혼분식 장녀 세대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쌀밥만 가져가면 안 되고 예. 혼식을 해라. 섞어서. 그래서 예. 보리콩 넣어서 도시락을 싸가야 했던 세대고 네. 무엇보다도 그렇게 유명했던 통일벼를 쌀집에 가면은 네. 이제 일반미도 있고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정부미도 있는데 정부미. 예, 정부에서 이제 네. 비축미를 내서 좀 더 저렴하게 그 살 수 있는 그 쌀이 있었는데 거기에 통일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네.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예. 제가 못 본 게 맞는 게 80년 이후로는 이 통일벼가 시중에 유통되지를 않았어요? 않았던 거죠. 예. 사실 일단 통일벼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뭔가 좀 정치적이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당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과의 대결 속에서 농촌의 자립과 식량 자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였었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당시 그 동아시아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고요. 음. 이때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필리핀이 운영하고 있었던 국제 미작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벼품종들을 개발합니다. 주로 동아시아의 주요 식량이 밀보다는 쌀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국 역시도 이 쌀 벼품종 개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 아마 이제 이 잡지사에서 추정컨대 박 선생님과 아마 한번 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분은 필리핀 얘기도 했었고. 안 하시는 게 없습니다. 이제 허문회 박사가 주도해서 네. 개발한 것이 IR667이라고 불렀던 통일벼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던 거죠. 이 전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좋아하는 쌀은 이제 쫄깃쫄깃한 자포니카 종인데 그러니까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없는 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통일벼는 자포니카 종보다는 안남미라고 불렀던 우리가 알고 있는 길쭉길쭉한 손으로 집어 먹을 수 부스러지는 있는 쌀. 인디카 종에 네. 가까운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기존 벼 대비 30% 정도의 더 수확량이 많이 나니까 나라에서는 욕심이 난 거죠. 생산성에.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통일벼가 대략 한 70년, 71년 즈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네. 이때 이걸 가지고 일종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요? 네.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지금 있는 쌀, 그다음에 통일벼로 한 쌀, 요걸 가지고 이제 밥을 지어 가지고 이제 먹어 보는데 네네. 뭐 맛있다, 맛없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무슨 국민 투표도 아니고. 그런데 네네. 거기서 그 블라인드 투표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다. 그러더니 네. 통일벼를 딱 먹어보더니 네. 맛있다. 대통령이 그러면 다른 사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다 따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맛있는 것으로 결정이 저도 됐습니다. 맛없지 않고 맛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그 짜장면 먹을래, 그렇죠, 짬뽕 먹을래 그렇죠. 그 할 때 느낌이죠. 회장님이 난 짜장 그러면은 모두 다 짜장으로 짜장이죠. 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병충해에 강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됐고 그러니까 일단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에게 이제 이것을 기를 수 있도록 기술도 제공하라고 네. 이전에 있었던 농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명칭 공모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최종 낙찰된 게 통일벼입니다. 통일벼. 예. 경제로서 부흥하면 북한을 압도할 수 있고 통일할 수 있다. 아, 약간 평화 통일 염원하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약간 아니네요. 이겨낼 그러니까 수 우리가 있다. 경제력으로 압도해서 승공통일. 통일을 시키자. 네, 아, 예, 예. 네, 그런 개념이라고 뜻이구나.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다만 이제 농민들은 새로운 품종이 들어오면 농법도 달라야 되고 이게 성공할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묘를 고르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제 나라에서 특히 1972년이면 새마을 운동이 진짜로 뜨거울 때입니다. 70년 4월에 시작했던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결국 새마을운동 조직을 통해서 통일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네. 1975년에는 쌀 기준으로 자급률 100%에 도달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네. 보릿고개가 그러니까 쌀을 다 먹고 보리가 생산되는 그 사이에 춘궁기라고 하는 봄을 이겨낼 수 있는 네. 바탕이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 전에도 약간씩 논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농업이 벼 농사 중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농가로 보면은 쌀도 필요하지만 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잡곡도 필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통일벼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과정. 다 벼농사를 위한 나타나는 땅으로.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농촌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까워진 그렇군요. 논이 훨씬 더 압도적인 예전엔 밀농사도 많았구나. 밀농사도 네, 많았고요. 네. 옥수수도 많이 했고 예. 또 콩도 많이 했었고 기타 이제 작물들도 많이 길렀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문제는 한 품종을 동시에 쫙 펼치게 되면 네. 아일랜드 감자떼처럼. 감자떼처럼 그러니까 여기도 1978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뭔가 병충해 같은 게 퍼지면은 다 취약해지는 다 거죠. 취약해지는 다 거죠. 옮아가고. 이제 예.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시기에 먹으면서 맛있었나? 맛이 없나? 맛있었나? 하면서 드시다가 한 78년, 79년쯤 되면은 그럭저럭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도 좀 하게 되면서 예. 이제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하면서 네. 식량 부분에서 조금 안정을 찾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걸 더 기를 필요가 있을까 하다가 네. 결국은 1980년대에는 통일벼 확대 보급을 중단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통일벼를 일반 그 쌀집에서 못 보고 네. 1990년대는 아예 90년 그러네요. 통일벼 수매를 중단하면서 예.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진 쌀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농촌에 이렇게 가시적인 변화가 어쨌든 많았던 건 사실인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 새마을 운동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나온 정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거는 훨씬 그것보다 강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당대에 느꼈던 것들은 예전과 다르게 뭔가 운동을 하면서 큰 변화를 이뤘다. 근데 말씀 들어보면 직접 유지시멘트도 깔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을 하고 자기가 그렇죠. 힘이 들었지만 결과물을 봤을 때는 동네도 내가 이룩한 달라졌고 거. 초가집도 그렇죠. 사라졌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한편으로는 새마을운동 과정 속에 나온 통일벼로 보릿고개도 해결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기억이 있고 다만 이제 연구자들은 그 일반인의 기억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내용들의 간극을 네. 어떤 식으로든지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 당시 이제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것들이 받은 영감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예. 지금은 한국인들에게서 거의 볼 수 없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인들에는 숙명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숙명론이요? 우리는 예. 선진국이 되기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약간의 좀 생각들을 패배의식처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뭔가 한국인을 비하하는 말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 한국인들 사이에서. 물론 그거는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예, 예. 유독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을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마을운동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부여했고 그렇죠. 그런 경험 속에서 90년대 2000년대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어른들의 기억 속에서 새마을운동은 굉장히 좋게 그러네요. 남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새마을운동을
농민의 농촌의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박정희 대통령과 연결해서 새마을 운동을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90년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좀 나타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새마을 운동이 발생한 지역을 놓고 또 논쟁이 활발했었다고 하던데요. 네, 저는 잘 몰랐다가 이제 여러 지역 답사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경상북도 청도에 갔는데 거기에 보면 새마을운동 발상 기념관이 있습니다. 청도에 아 그렇구나. 여기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구나. 시작됐구나. 그런데 포항을 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일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도 새마을운동 발상 기념관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발상이에요. 이제 예. 그렇게 되면은 이른바 원조 논쟁이 그렇죠.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경상북도 구미시가 우리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을 주장하진 않는다. 음. 그렇지만 우리가 새마을운동의 종주 도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미 출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갑자기 새마을운동이 우리가 모든 것의 큰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새마을 운동과 뭔가 박정희 대통령이 깊은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네. 것들을 짐작해 보면서 이들 기념관을 볼 기회가 생겼던 거죠. 그럼 청도군과 포항시가 이제 서로 자기가 발상지라고 하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청도에 가면 이제 신도리, 그러니까 네. 경부철도가 지나가는 바로 옆 동네인데 지금은 철도 노선이 살짝 바뀌긴 했는데요. 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이 동네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발상지로 기념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근거가 바로 뭔가 봤더니 새마을 운동이 1970년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 전해인 1969년 8월 4일 날 네. 기차를 타고 가던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기차를 세운 겁니다. 달리는 기차 세우는 건 일도 아니죠. 그렇죠. 예. 기차를 세웁니다. 네. 그리고 저기 청도에 있는 저 마을이 굉장히 잘 가꾸어져 있는 거예요. 신도리 마을이.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1970년 4월 22일 날 새마을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당시는 모범 부락이라는 부락이 일본 표현인데 부락. 예. 지금은 이제 마을이죠. 네. 모범 마을로 언급하면서 청도에 그 마을을 봐라. 그 마을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예. 그러니 이 새마을 운동에 관한 생각을 대통령이 갖게 한 마을이 신도리다. 청도 신도리다. 그래서 여기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포항시는요? 자, 포항시는 이제 이것과 별개로 사실은 동일한 궤적,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농림부 주관의 농정 개혁 정책 속에서 마을을 계속 가꿔왔습니다. 네. 여기는 1967년부터 이제 농촌 환경들을 개선하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1970년대 초 이제 새마을 운동을 아까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범 마을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모범 마을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은 네. 야 포항 가면 문성리 이런 마을인데 여기가 바로 진짜 새마을이다. 문성리요? 문성리 예. 같은 새마을을 만들어라.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까는 청도에 있는 신도리. 마을처럼 해서 마을을 딱 지정하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 마을에 내린 거죠. 네. 근데 그게 신도리인지 또 옆 마을인지는 연마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 이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의 언급은 네. 문성동이라고 하는 명확한 동네 이름이 언급이 등장을 있다. 하는 거죠. 신도리는 좀 애매하지만 시기상 더 먼저고. 네. 포항은 좀 명확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각자 발상지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발상지 준비를 먼저 했던 거는 청도입니다. 예. 그리고 포항은 이제 후발주자에서 대법원에다가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까지 해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는데 이제 대법원의 기각 내용도 좀 재미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발상지라는 개념이 주관적이어서 어느 누구의 편을 들기는 어렵다. 기준이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내렸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내렸다라는 문서가 남아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행적 같은 경우는 여러 기록으로 남아있게 마련인데 네. 내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핵심은 이게 시간이 뒤늦게 이제 흘러서도 그렇죠.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를 어떻게 봤느냐가 좀 이제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새마을 운동의 성과 또 새마을 운동의 모티프라는 관점에서 두 지역의 발상지를 주장을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마을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경쟁적으로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해서 또 한편으로 과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생각들이 만들어지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겠다라고 두 지자체에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마을 단위로 기념관 하나를 다 채우는 게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을 단위의 자료 일부를 포함하고 네.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각각 세우는 방식으로 아, 그렇게 돼 기념관에 있나요? 가면은 그런 면에서 여기를 찾는 사람들은 어허. 결국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특히 포항 문성리 같은 경우는 기념관을 만들 때 네. 2008년 9월 17일 착공, 2009년 9월 17일 완공인데 네. 9월 17일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마을을 방문했던 날이어서 또 그날까지도 거의 맞춘 맞추는 거예요. 세밀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구미시는 구미시대로 새마을운동의 종주도시를 이제 자부하면서 새마을 박람회도 개최하고 2018년에 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마치면서 선생님께서는 새마을운동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마을 운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게 심리적인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당시 뭐 시멘트가 재고가 있다고는 하지만 막 그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또 농촌에서 시멘트를 가지고 그런 어떤 개선 사업을 펼치기는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주도하고 또 많은 농민들이 스스로 희생하고 노력하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 공의 상당수는 한편으로는 농민들과 당시 노력했던 지역 공무원들 진짜 피땀 흘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당시 모습들을 보면은 뭔가 국가에서 주도하고 국민들이 끌려가는 방식의 모습, 그러니까 계속 뭔가 퍼레이드 캠페인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면서 이것이 순수한 경제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이면서도 집단주의 같은 그리고 바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삼성 개헌 운동에서 여당의 인기가 땅으로 떨어진 상황이었고 72년에는 유신헌법이 발효가 되면서 유신 독재가 시작이 됩니다. 예, 예. 이제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볼 때 이 새마을 운동을 순수하게 1970년의 농촌 또는 도시 개발 운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은 특히 이제 새마을 운동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자고 하는 분들은 네. 이거를 정치에서 빼서 경제 요소만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제 요소만 보자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연스럽게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정치를 얘기하면서 경제 중심으로 보자고 하는 시선은 네. 역설적으로 가장 정치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전체 정치 맥락에서 볼 때는 공과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탈정치화하면은 결국 공만 남는 대통령의 모습을 상상하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 그런 면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볼 때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일부러 어떤 것만 선정하는 것도 네. 역사 해설에서 또는 기술에서 피해야 될 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마을 운동을 있는 그대로 보고 다만 그 자체를 너무 터부시하기보다는 새마을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요소를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공적 원조 해외에서도. 개발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찾아내고 네. 또 그것을 1970년대 80년대가 아닌 2020년의 대한민국의 농정 또는 어떤 개발 원칙을 조금 더 접목시켜서 이제 상표는 그거를 쓰되 네. 조금 더 현대화된 기술 또는 여러 가지 지원 체계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새마을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농민분들, 그 다음에 고모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희 윗세대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야죠. 그럼요. 뒷세대 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큰 시선으로 그 시대를 관통했던 중요한 흐름 하나를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오늘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